사람은 말로 무너집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내 발목을 평생 붙잡기도 하죠. 살다 보면 이런 순간 있으실 겁니다. 술자리에서 괜히 속마음 털어놨다가 그 말이 돌아서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린 적, 가까운 친구라고 믿고 비밀을 나눴는데 시간이 지나며 그게 내 약점처럼 남은 적,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괜히 말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의 포로가 된다. 즉, 내가 털어놓은 말이 곧 내 약점이 되고 그 순간부터는 상대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스스로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 사이에서 먼저 꺼내는 순간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되는 5가지 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불평과 뒷담화입니다. 가족은 결국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증인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습관과 성격을 지녔는지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이야기는 다른 주제보다 훨씬 무겁게 들립니다. 내가 가족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통해 사람들은 곧장 나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문제 많아. 내 남편은 답답해서 미치겠다. 우리 아내는 원래 까다로워. 그 순간은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만 사실 그 말은 낙인처럼 남습니다.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웃어 넘기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 집안은 문제가 있구나. 저 친구 배우자는 저런 성격인가 보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2배 이상 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는 금세 잊혀도 약점이나 험담은 무의식 속에 깊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헐뜯는 순간 듣는 사람은 그것을 진실의 증거처럼 받아들입니다. 결국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가정의 이미지를 규정하고 다시 나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모임 자리에서 무심코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시다. 우리 남편은 눈치가 없어서 힘들어 하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동료는 처음에는 가볍게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내 남편을 실제로 만날 기회가 생기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눈에는 이미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평가가 내 배우자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 부분을 경계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군자는 자기 자신은 물론 가까운 사람의 약점도 함부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허물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 듣는 사람은 단순히 내 가족만 보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저 사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할까 하고 나 자체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평생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가족조차 존중하지 않는 말투로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저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나 같은 외부인한테는 더 쉽게 흘리겠지. 반대로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서 더 꼼꼼해요. 우리 아내가 까다롭긴 한데 사실 그게 다 배려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표현은 단점을 단점으로만 남기지 않고 존중으로 바꾸어 전달합니다. 듣는 사람은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가족을 쉽게 헐뜯는 사람은 어떤 인상을 남길까요?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측합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내 얘기도 똑같이 떠벌리겠지. 그래서 아무리 친밀한 자리라 해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영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저 태도가 언젠가 나에게도 적용될 것이다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가족을 이야기하는 태도는 상대방 눈에는 내 인격을 드러내는 창처럼 비칩니다. 가족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신뢰를 쌓는다면 헐뜯는 말 한마디는 불신을 깊게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가족에 대한 불평과 뒷담화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돈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요즘 돈이 많이 궁하다. 내 재산이 얼마인데? 이 두 마디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듣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미묘하게 흔들린다는 거죠. 돈 이야기는 늘 두 갈래로 흘러갑니다.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힘든가 보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가 보네. 그 순간 무의식 중에 가볍게 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시선, 혹은 같이 뭘 해도 책임을 다하지 못할 거라는 불신이 생기기도 하지요. 반대로 있다고 하면 상황은 또 다릅니다. 내 재산이 얼마다? 요즘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말은 즉시 질투를 부릅니다. 친구 사이에도 은근한 경쟁심을 일으키고 심지어 친한 사이일수록 더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나보다 잘 사네. 나랑 비교되네 하는 생각이 깔리면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론 거리를 두게 되죠. 심리학에서도 돈 문제는 인간관계 갈등의 1순위라고 경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상당수가 결국 돈 문제에서 비롯되고 친구 사이, 심지어 형제 사이도 돈으로 인해 멀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안정감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동료가 점심자리에서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통장 잔고가 바닥이라 죽겠다. 듣는 순간 동료는 그 사람을 은근히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일은 괜찮게 하지만 경제적 관리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죠. 반대로 또 다른 자리는 다릅니다. 친구 모임에서 요즘 주식으로 수익을 꿰냈다 하고 말했을 때 친구들은 처음에는 잘 됐다고 하지만 속으론 거리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이제 우리랑 다르네. 나랑 비교되니까 괜히 불편하다.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다. 다만 욕망을 드러낼 뿐이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내 인격보다 내 소유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존중이 아니라 비교와 평가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돈 이야기를 정말 해야 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첫째, 구체적인 액수는 피하는 것입니다. 요즘 월세 때문에 빠듯하다 정도는 괜찮지만 통장에 지금 50만 원밖에 없어처럼 숫자를 노출하면 곧바로 평가의 잣대가 됩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힘든데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이런 말은 스스로 불행해 보이게 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남깁니다.
내 상황만 담담히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돈 대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비할 때 꼭 가성비를 따진다. 나는 무리한 빚은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돈 액수가 아니라 내 태도와 가치관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오히려 상대방의 존중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때는 액수가 아니라 태도를, 비교가 아니라 원칙을 말합니다. 돈으로 평가받는 순간 관계는 흔들리지만 가치관으로 존중받는 순간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는 남의 비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속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내 얘기도 밖에다 흘리겠구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이런 말을 꺼낸다고 해봅시다. 사실 아무개 씨, 지난번 승진에서 떨어져서 요즘 힘들어 하더라. 듣는 사람은 순간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까지 한다면 내 얘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릴 수 있겠네. 즉시 신뢰의 균열이 생기고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이적 불신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태도가 언젠가 나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현상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비밀을 가볍게 흘리는 모습을 본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와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라틴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비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시험하는 신호입니다. 한번 새어나간 비밀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 친한 친구의 가정사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습니다. 그 순간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지만 그 얘기가 돌고 돌아 결국 친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비밀을 흘린 사람은 입 가벼운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친구와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가벼운 충고가 아닙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라는 아주 무거운 경고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담은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기억 속에 저장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거쳐 전달되며 때로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화살처럼 되돌아와 나를 겨누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무심코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 자리에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비밀이 원래 당사자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 말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배신의 증거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말은 일종의 사회적 기록과 같아서 한번 퍼져나가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잊어도 상대방은 잊지 않습니다. 내가 가볍게 했다 해도 듣는 사람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은 결국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기록이자 나를 증명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담은 말일수록 그 무게는 화살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겨누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비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입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은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 단순한 태도만으로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쌓입니다. 입이 무겁다는 평판은 시간이 갈수록 큰 자산이 됩니다. 혹시 대화가 불편하다면 정중하게 선을 긋거나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귀에 들어온 비밀을 더 이상 퍼뜨리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았었지. 내가 누구랑 친하거든.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려고 한 말이지만 사실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자랑은 의도와 달리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불편하다고 느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비교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내 앞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성취를 강조하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럼 나는 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함께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경쟁의 무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즉, 자랑은 듣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스스로를 위에 올려놓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예전에 대기업 프로젝트를 혼자 다 맡았었어. 처음엔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분 지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진 기분을 느끼고 속으로는 또 자기 얘기야? 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지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자는 이미 작은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계속 내 입으로만 나는 이런 걸 해냈다 하고 떠들어야 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내 크기를 스스로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큰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시간이 증명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이야기해줍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우러나오는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강조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힘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자꾸만 자랑해야 한다는 건 아직 내 안에서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성취와 삶이 이미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픽테토스의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은 스스로의 크기를 설명하지 않는다. 작은 사람만이 자신의 크기를 부풀리려 한다. 그렇다면 자랑을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험 공유로 바꿔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과 대신 배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걸 해냈다라는 말에는 쉽게 피로를 느끼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걸 깨달았다라는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하나는 자랑처럼 들리고 다른 하나는 교훈과 지혜로 다가옵니다. 둘째, 인물 대신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잘 알아? 라는 말은 결국 인맥 자랑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대화하면서 겸손이 얼마나 큰 힘인지 배웠어. 이렇게 표현하면 초점은 유명인이나 인맥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얻은 깨달음으로 옮겨갑니다. 결국 듣는 사람도 자랑이 아니라 성찰을 듣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셋째,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 는 말은 자칫 독단적으로 들립니다. 반대로 함께하면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성과는 내가 주도했어. 라는 말보다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다 보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어. 라고 말하면 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한 이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결국 내 성취는 더 크게 보이고 관계도 더 단단해지게 되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은 불편함 대신 공감과 배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랑은 순간의 주목을 끌지만 경험 공유는 오래가는 신뢰를 남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나친 자기 비난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과 자기 비난을 혼동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가능성을 품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은 다릅니다. 나는 원래 부족해.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말은 겸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언어입니다. 겸손과 자기 비난은 분명히 다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지만 지나친 자기 비난은 스스로를 깎아내려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비난이 결국 2가지 큰 상처를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존중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끝내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원래 못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중요한 기회가 와도 저 사람은 스스로 자신 없어 하잖아. 하고 기회를 주저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 나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칼이 되는 것이죠. 둘째, 내 정체성 자체를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부정적 자기 암시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이라도 반복해서 하면 결국 내 무의식 속에 각인됩니다.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정말로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비난은 일상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했을 때 저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들릴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곧바로 저 사람은 도전 의지가 없구나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 한마디가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나는 뭐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하며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방도 점점 지칩니다. 저 사람은 늘 스스로를 깎아내리네 하고 느끼면서 대화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관계에도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이 말 속에는 2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누르는 것도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멈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자기 비난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자가 말한 자신을 이긴다는 건 이 집착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나를 과하게 높이지도 과하게 깎아내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은 교만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교만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지만 자기 비난은 나 자신을 갉아먹어 가능성을 막아버리죠.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패배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공자가 말한 자신을 이긴다는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함정도 자기 비난이라는 함정도 넘어서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진짜 강자의 자세다. 그렇다면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현명한 사람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굳이 자기 비난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약점은 고치되 스스로를 헐뜯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죠. 부족함은 담담히 인정하되
그 안에서 배움과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부족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는 말 대신 더 나아지고 싶어 라고 말하면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려는 태도로 전달됩니다. 듣는 사람 역시 이 사람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고 존중하게 되지요. 결국 자기 비난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킬 공간을 남겨두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먼저 자기 비난을 꺼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곧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은 가볍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 자신을 규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 돈을 이야기하는 방식, 남의 비밀을 지키는 무게, 자랑을 다루는 자세,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말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닌 내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을 아낍니다. 괜히 내뱉은 말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헐뜯는 대신 존중을, 자랑 대신 배움을, 비난 대신 성장을 선택합니다. 결국 말은 나를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